스카이어 스프 타임즈 2023년 11월 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대로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대한민국엔 미래 담론이 없는가? 김경묵 칼럼 지디넷 코리아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이 김경묵 씨는 지디넷 코리아 대표인 것 같습니다. 테크가 세상을 바꾼다는 인식 부재가 문제, 이것이 주요 주제로 보입니다. 어, 중요한 내용들을 좀 발췌를 해봤어요. 국회의원들 현재까지 그들이 보여준 것만 보면 진영 논리에 함몰된 이념 논쟁, 과거사 후벼 파기, 협치 대상 악마하기 등 용어들을 참 많이들 했죠. 우리 이념 논쟁, 이데올로기 논쟁, 과거사 후벼 파기라는 용어도, 이런 용어는 제가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는 귀후비어 판다는 거는 들어봤어도 이런 식으로 또 용어를 만드는 것도 괜찮네요. 또 이 협치 대상을 악마화하기 참 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언론인이라서 좀 틀린 것 같아요.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기술 진보 변화가 미래 먹거리 독점을 가능해 하고 결과적으로 부의 권력 지도를 바꾼다는 데 큰 시작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AI 혁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2류 3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건 여야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운명과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영역인 IT는 이념이나 정치적 사용과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첫째, IT에 대해서 대의 정치의 기반인 국회는 민의와 나라 상황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IT는 국회가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대의기관으로 도약하는 기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의 그 여야 대립 내지는 그 상원의 대립, 공격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 IT 쪽에 테크놀로지, 이런 쪽으로 이 주제를 그 공동의 목표를 잡아가지고 하면 해결될 거다. 컨셉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저열한 정치 과정에서 벗어나 미래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더 욕심내서 얘기하자면은 지금 이 사람의 그 주제는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주제는 같습니다. 극한 대립의 해결책은 국가의 생존과 국익 목표에 합의하면 되는 것이다. 제 그 스루프 타임즈의 주제가 그 생존이 우선이고 우선순위가 생존이고 다음이 기업과 국가의 이익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 목표를 그 공동 합의가 된다 그러면은, 진행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나 이런 것은 서로 이제 그 논란이 될 수 있지만은, 국가 방위 문제라든지 국가 생존 문제라는 것은 여해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우주 파트너십은 동맹의 미래를 구현한다. 남현호 코리아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우주 파트너십은 한미 동맹의 달빛 발사 혹은 야심차고 획기적인 목표라고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월요일에 말하고, 우주는 양국의 세계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모이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상징적인, 추상적인 용어들을 많이 동원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국방부와 미 국무부가 공동 주최한 이틀간의 우주포럼 개막식이 오늘 열렸다는 얘기예요. 어저께 열렸네. 거의 요즘 그 4만 개에 달하는 우주 파편들이 우리의 중요한 우주 기반 시설의 심각한 충돌 위험을 야기하고 있고, 궤도 경로에 대한 경쟁과 기술이 오용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우주는 점점 더 군사화되고 무기화가 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주를 거대한 지정학적 테스트판으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우주군을 창설했죠. 그리고 우리 윤 대통령이 우주청을 만들겠다는데 그 야당의 반대로 못 만들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이 누리 로켓과 다누리 달 궤도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과 다누리호에 탑승한 나사의 섀도우 캠이 양국 과학자들에게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 것을 강조했다. 우리는 우주안보, 상업, 민간 우주 탐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우주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이렇게 또 미국 대사는 얘기했네요. 행사 둘째 날에는 우주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거다. 자, 한미 간의 우주 경제 협력을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우주를 통한 방위까지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참 그 미래 그 전쟁이라는 것은 전 최첨단 전쟁 이런 것까지 뭐 미래 SF 영화 볼 때 그런 앞날이 이렇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상상력은. 참고적으로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인지는 몰라도 골드가 들어간 이름은 유대인 김씨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총리였던 여성 총리인 골드모라고 여성 총리가 계셨고, 이 골드버그, 자, 골드가 들어간 건 다 김씨예요. 그 옛날 한 선대가 아니고 조금 고대사 쪽으로 올라가면은 금을 좋아하는 그 흉노족에서 다 파생된 사람들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이 상상의 나래를 펴봅니다. 근거 있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 이 골드버그 미국 대사인데 일단 골드버그라고 그러는 게 유대인 같이 생겼죠. 네. 이 사람은 그 이 워싱턴에 있는 그 우주 무슨 위원회 뭐 위원장이 왔다 그러고요. 중 외국인 직접 투자 사상 첫 적자 서방 디리스킹 여파 김효선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3분기 FDI 12조 3천억 원 적자 기록 사상 처음으로 중국이 외국인 직접 투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포린 디벨로퍼먼트 인베스트먼트 맞겠죠? 부분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각국의 디리스킹, 위험 제거 시도가 한창인 가운데 외국 기업들이 중국 투자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차관 중국이 좀 안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고요. 또 돈이 빠져나가는 얘기는 대부분의 국가가 고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있는데 중국이 저금리를 지속하는 이유도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힌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3.5%고 중국은 내 몇 프로인지 뭐 잘 몰라요. 근데 일본은 거의 지금 제로금리인데 국채 쪽에서 1%를 넘는 것을 허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한국, 특히 일본도 외국인 직접 투자가 빠져나가고 있는가? 만약 아니되면은 이것은 금리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죠.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어, 돈이 안 빠져나간다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정치 경제적의 합작품이다. 또는 동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측면으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옛날 그 일본과의 프라자 합의 때는 아니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오늘 그 편집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파트 2에 별도 어떤 그 교육 교재로 써먹더라도 괜찮을 만한의 분량을 한번 편집을 해 봤습니다. 난 욕먹고 연극 개혁했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라. 에디터 편집인들이 김정아, 손국희, 유성훈 세 사람이 더 중앙에서 시리즈로 하는 건데요.
2006년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도 국민 혈세를 부담하며 언제까지나 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연금제도는 출발부터 적자가 예정되어 있었다. 여기에 더불어 고령화도 무섭게 가속화했다. 과거엔 청년 두 사람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수준이었다면 얼마 후엔 청년 한 사람이 노인 3, 4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예정되어 있다.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죠. 연금개혁 손 안 된다면 가슴 앓고 후회했을 것 같다. 늦으면 늦을수록 개혁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2014년 2월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군인, 사학 등 3대 연금개혁 계획을 핵심 과제로 꺼냈다. 당 정청은 우선 공무원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더 내고 덜 받는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 싫어하겠죠. 어, 그런데 이 박근혜 언니가 한 얘기가 맞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 민간 기업 출신들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인데 공무원 출신들하고 동네에서 좀 알게 된 경우가 있어요. 연금 수령액 차이는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 출신들밖에 모르고 제가 고위직 공무원은 동창놈이 하나 있는데 그놈 보고 너 연금 얼마 받느냐? 아직 못 물어봤어요. 근데 이놈은 차관급이었으니까 그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고위직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깎였다고 매우 불만이 많습니다. 뭐 술 한잔 하면서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그 탄핵할 때 너도 나도 다 그냥 탄핵에 앞장서 가지고 공무원 그 하급 출신 공무원들이 물론 고위 공무원들이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자관 이렇게 미움도 샀던 근혜연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 이런 거예요. 정년퇴직해가지고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받는 사람들, 자기네들 그 직장 다닐 때 더 많이 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높았다는 얘기지 절대 금액이 높았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들은 민간기업 때 월급 많이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네가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일을 했었어야지. 이런 얘기뿐이 못하게 되고 그 서로 대립관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받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에, 구- 국가가 안정이 안 되는 길로 가네요. 그래서 이런 길로 되죠. 공무원이 국가의 주인이냐? 우리나라는 지금 봐서는 그 뭐 공무원들이 국가의 주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은 뭐냐? 어, 노예지 뭐. 노예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중동에서의 미국의 힘이 시험돼. 이렇게 해서 댄드 루스, 키어 시몬스, 아비게일 윌리엄스 무려 세 사람이 공동 취재 보도한 얘기인데 MBC 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대통령과 그의 최고 외교관이 가자 지구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에 대한 공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설득하지 못한 가운데 중동의 증가하는 위기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마스 공격 직후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와 싸우는 동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십만 명을 이집트로 이송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방안을 거부했다. 이런 또 얘기가 있고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약 240명의 인질을 우선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게 어떤 협상이 아니고 공격을 통해서 안 내놓으면 더 죽일 거야. 이런 강압적인 방법을 이스라엘은 지금 쓰는 것 같아요. 약해 빠진 협상은 안 한다 이제는. 어저께도 그런 2차 대전 때 러시아 쪽이나 동유럽 쪽에서 핍박받은 유대인들에 대한 거 역사적으로 잘 몰랐었는데 그게 그 독일 나치가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세계적인 사과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지만은 동유럽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 미움을 사가지고 죽임을 당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묻혀 있다. 그 원한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겠냐. 그래서 동유럽 쪽에서 그 이스라엘 현재 그 지중해 이스라엘로 넘어온 사람들이 7, 8알이나 된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은 안 당한다. 이제 2000년 동안 우리가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이제 못 참는다. 이런 것 같아요. 브링컨의 힘든 셔틀 외교. 만약에 트럼프 정부였다면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게 매우 궁금해져요. 그래서 이 브링컨 장관이 이 하마스의 그 대표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이게 요르단 쪽인지 그 또 만나고 뭔 얘기들을 했는지 모르지만 터키까지 날아가서 터키 외무부 장관하고 또 의리에 앉아서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뭔 얘기를 했는지 뭐 인도적인 얘기를 하고 저쩌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제 생각에는 미확인이지만 추정컨대 만약에 이번에 팔레스타인이 이집트로 전부 다 난민으로 이집트가 그걸 수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서안지구 빼고 그 지금 가자지구는 그 좀 지역이 좀 좁잖아요. 우선은 반만 북부 지역만 이스라엘이 초토화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이런 얘기한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나고요. 정확히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지금 작전하는 거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인도주의 걸 나서가지고 뭐 그 우리도 어떻게 끝내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당신들도 준동하지 마세요. 뭐 이런 좀 이렇게 다독이는 거 같습니다. 제 느낌이. 요거는 뭐 추천을 제가 생략했는데 이스라엘산 메르카바 전차 텔레그라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에, 그 중동 지역이 거의 사막 유사한 거니까 이 사막에 특화되어 있는 이 경쟁력 있는 그런 탱크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자지구서 자신들의 가치가 입증되는 게 임박했다 이렇게 하고 이번에 그 터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이 파괴했다고 돼 있는데 입구가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런 모양이군요. 중국 1대1로 부채 1조 달러 돌파. 피터 캐털 AFP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통해 1조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을 세계 최대의 부채 회수국으로 만들고 있으며 부채의 80%가 재정난에 처한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주에 발표. 생소하고 불편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채권 회수 다 이거죠. 우리가 무슨 그 개인들이 이 제도 금융권 아닌 그 사채를 써가지고 영화들 보면은 이 조폭 애들이 수금하는 역할 그런 게 생소하고 불편한 역할인가 그런 거로 비유를 해보기는 좀 어렵겠죠. 이 계획의 첫 10년 동안 중국은 저소득 국가와 중산층 국가의 다리, 항구, 고속도로 건설에 자금을 대는 대규모 차관을 제공했었다. 대출금의 절반 이상이 현재 원금 상환 기간에 접어들었는데 이게 갚을 능력이 없다 이거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그러한 나라들의 매년 600억 달러를 지원했었다. 그냥 준 건가요? 아닐 것 같은데 중국 기업들이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불투명한 가격 정책에 대한 비판론자들의 지적은 오래전부터 또 계속돼 왔다. 근데 중국은 부채 돈을 빌려주면서 인프라를 하는데 자기네 건설업자들 보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 넣을 때 일본 차관을 들여서 했다 그러면 일본 기술자들 위해서 고속도로 놓나요? 그거 아니잖아. 돈만 빌려준 거지. 미국도 돈만 빌려준 거지. 중국 애들의 수법은 뭐냐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Y로 매긴 다음에 현금은 지금 은행에다 우리가 입금을 해놓고
우리 건설업자들이 하면서 돈들은 다 중국 애들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너 빚졌어. 그리고 기간 되니까 돈 갚어. 갚을 방법이 있나? 중국은 실수로부터 배우고 점점 더 능숙한 위기관리자가 되고 있다. 현금 압수는 대부분 비밀리에 국내 감독기관의 손에 닿지 않는 것을 이게 아까 그 조폭 애들이 돈 걷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중저소득 국가에서 BRI라고 해서 그게 뭔가 했더니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네요. 세계은행과 에이드 데이터를 포함한 다른 기관들의 올해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BRI 국가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구제금융 대출금을 나눠 주야만 했다. 못 갚으니까 또 나눠줬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지. 잠깐 저는 중국이 힘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괜히 배가 시원해져요.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배가 시원해집니다. 언제부터 제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속보 구 통일교의 피해 보상을 위한 원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 이 자본을 할 때 자자 이거 같습니다. 최대 100억 엔을 국가에 맡기는 방안 다나카 회장 해외 이전 전혀 걱정 없습니다. 통일교회인데 그 회장이 그 일본인인 것 같습니다. 다나카 토미히로 회장은 저희 법인에서는 특별 공탁급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법적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공탁금을 마련해 국가에 공탁하기로 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옛 통일교회를 둘러싸고 문부과학성이 지난달 교단 해산 명령을 도쿄 지방법원에 청구해 국회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교단의 재산 보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 정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산 명령 심사 동안 교단 측이 해외로 송금하는 등 재산을 숨김으로써 구제받을 재산이 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얘기예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100억 eng 공탁할게요. 우리 돈 있어요. 이런 얘기.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 이후 환불 청구에 응한 건수는 664건으로 총 44억 엔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구 통일교 신자들에 의해서 그 헌금을 내고 무슨 또 뭐 그런 돈들이 있겠죠. 어떤 그 헌금만이 아니고 뭐 다른 명목으로도 또 돈을 낸 게 있어가지고 뭐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면은 출자 형태로 낸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떻든지 있는데 그 정도 되니까 한 100억 엔 정도는 우리가 그냥 맡겨놓을게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 통일교가 한국에서 본거지를 일본으로 옮긴 거로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잘 모르지만은 아니면 일본에서부터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한국으로 넘어온 것 같기도 하고 일본 정치인들 중에서 그 통일교회의 그 정치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뉴스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거를 없앤다? 해산해라? 배신 때리는 거죠. 그동안에 너희들 돈 처먹은 거 다 구원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저기 그 이런 거 지금 그 환불 청구권에 대해서 그 우리가 할게. 그러니까 통 크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 자, 너희들한테 준 돈 우리가 그냥 준 거지. 그래. 그러니까 우린 공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굳이 우리를 없앨 필요가 있냐? 그거 잘못된 그 청년이 그 아베 그 암살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까지 그 어떤 도덕적 책임이나 뭐 이런 것까지 물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마약 산업은 정치이자 패권이고 전략 자산이다. 쭉 이 사람의 스피카라는 그 미국에 주재하는 어떤 그 아무리 봐도 독신 여성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의 그 쭉 얘기면 잘못 잘못 들으면이 아니고 기승전 글로벌 그 숨겨진 정보 이거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뭐 필요하시면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보시면은 나름대로 뭐 이렇게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거는 있긴 있는데 현재 무기 체제가 이제 이 미국과 나토의 무기 체제에 대해 구소련의 무기 체제가 있다면은 마약 시장도 이렇게 패권이 나눠져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지속 가능한 돈벌이다. 그 공급원의 밀어주는 그 윗선을 올라가고 올라가면 결국은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 정치인들이 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정보기관 같은 데서도 CIA에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전략 전술 속에서 상대 적대국을 우민화시키는 그런 거로도 많이 미국도 그 CIA에서 해먹은 수법이다. 그래서 미국 CIA하고 마약상하고 멀고도 가까운 사이다. 또 이런 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지속 가능한 사업 이렇게 그 돈이 짭짤한데 여기에 이권이 안 들어올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많은 영화를 보더라도 뭐 그런 냄새들이 많이 풍기고 있죠. 근데 겉으로 이제 나타나는 건 우리나라도 요즘 이성균 배우만 이제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뭐 연예인 몇 명 나오고 그러는데 그 제가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 공급 체크 수무라고 지금 시간 주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뻔한 건데, 그, 지금 우리나라 뉴스 언론은 맨날 허구한 날 한데, 지금 한 20일째인가, 이성균 얘기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연예인도 한두 건 나오는데, 아니, 그런 걸 밝히면 어떡해. 그거 이제 알고 있더라도 그걸 추적을 해가지고, 공급책을 찾아가지고, 그 대가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그 일반 상식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피워가지고 뭐 어떡하겠다는 얘기인지 머리 나쁜 새끼들이 지금 그 마약 무슨 저기 그 이 뭐 범죄 뭐 본부인가 그 이 검찰하고 경찰하고 뭐 합동 수사본부인지 그 머리 나쁜 새끼들이 지금 하는 거죠. 그 정치인들 다 지금 스물하고 그 관련돼 있으면은 그거 시간 주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면은 계속 떠들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어떤 그게 연계된 게 있다고 그런다면은 걔네들이 돈이 어디 나와서 난 그리고 나가서 창당한다는 애, 뭔 돈으로 그런 그 젊은 애는 어디서 돈이 나와가지고 제2의 창당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나는 그게 참 이상해요. 돈은 어디서 벌었을까 정치하는 놈이 그 젊은 놈이 이민석인가요? 김민석인가? 나 이름도 긴가민가 한데 어쨌든 검은 돈이 어디선가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마약 커넥션은 좌우 정치권에 모두 존재한다는 게 이제 말이 무게가 실립니다. 그런 거로 보면은 그래서 결론은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데올로기 이념 전쟁에 바로 쩐의 전쟁 아니냐. 겉으로 나오는 거는 이념 전쟁하고 김포시 편입에 대해서도 그거 가지고 어떡하지만 가장 꼭대기엔 뭐냐? 돈 문제다 이거죠. 돈 문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은 제가 스루포트 회계하면서 이 추론, 가정, 추정, 그 다음에 입증, 검증 이런 용어들을 제가 많이 쓰는데 좀 더 논리적이 되기 위해서 나이 먹어서 젊어서 열심히 돈 벌 때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봤거든요. 가정이나 추측은 검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는 말과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유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입증할 수 없다면 그 가정은 무효화되고 음모론이 되고야 만다. 그래서 어, 일부는 뭐 그 이 땡땡땡 처리한 것도 있지만은 이 방송에서는 그게 증거는 아니죠. 그게 증거는 아니죠. 과학계에서는 사이비 과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대로 가정이 나름대로 뭔가 증거가 있어가지고 그 가정을 했다면은 그 가정이 확실시 된다. 된다고 한다면은 반증을 해야 되는데 반증을 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반증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확산될 수 있는 게 문제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마약의 전쟁은 그거는 맨 위에 여야 정치인의 끈이 있다. 라는 가정에 대해서 반증을 하시라 이게요. 우리 아유 전혀 관계없어라고 이런 거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